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 주도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핵잠수함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별도 협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일에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 이전을 안 받았으면 네. 미국 허락 받을 필요가 없죠. 이제 NPT 체제만 준수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가장 상위법이 미국의 원자력법이에요. 아하. 그 원자력법의 91조가 이 군사적 목적은 뿐만이 아니라 핵 기술을 외부로 이전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승인을 해도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에 있는 틀로서는 어쨌건 간에 미국의 승인해 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91조를 적용을 하는 이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합의, 새로운 협정, 별도 협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 호주처럼 예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하. 왜냐하면 호주는 우리는 조선 기술도 있어요.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호주는 조선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영국과 미국이 주고 원자로도 제공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도 우리가 만들고 원자로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호주는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 건조하고 자체 원자로 장착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연료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농축 재처리 권한까지도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호주는 이 부분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호주하고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미국 원자력법의 91조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미국 의회에서 반대가 없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나 호주하고 우리는 또 약간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원자력에 대한 자율성을 가져야만 되는 게 지금 핵추진 잠수함 한국형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협정을 우리나라와 빠르게 맺는 부분이 이제 핵잠 건조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얘기를 해볼 텐데 한미 간 공조로 지금이 북한과 대화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반응인데 과연 이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일단 이제 남북 관계는 최악이죠. 네. 북한이 완전히 단절을 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에 이제 비대장장 기수 리모 노인 같은 경우 보내면은 뭐 그냥 북한 체제가 들썩일 정도로 이 환송식하고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비대장장 기수 이 송환한다고 해도 지금 안 받거든요. 아. 그다음에 표류한 어민들 북한으로 송환할 때도 네. 우리 대화제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자력으로 항해하게 만들어서 동해 NLL에서 그냥 자력 항해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어떠한 제의에도 대화를 안 해요. 아마 우리가 뭘 해도 북한이 대화를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위성락 실장 말씀은 뭐냐면 한미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그러니까 양측 공조는 사실상 최고로 좋으니까 어차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김 위원장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물론 비핵화라는 걸 뺀다면. 그러니까 북미가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 협의가 완벽하니 위성락 실장 말은 북미가 만나면 간접적으로 우리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우리가 뭘 해도 지금 우리 안에서 뭐 이국가론 뭐 여러 가지 해도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미국이 먼저 해라. 우린 페이스메이커. 우리는 상황 관리를 하겠다. 지금 선북미 관계, 후남북 관계 전략인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북한과 미국이 과연 언제쯤 만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 오면서 북한은 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자뷰죠. 지금 이번에 10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에 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김정은 위원장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경주가 아니라 북한의 동맹인 중국 베이징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에서 회동 불발에 대해서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시간이 안 맞았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럼 내년 베이징에 온다 그러면 아마 또 아마 북미 관계에 대해서 초점이 모여질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이 중재를 하니 아. 지금 경주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좀 낮은 거죠. 거기다가 북한은 이제 내년 초에 9차 당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5개년 계획인데 북미 관계 개선 없이 5개년 계획 완수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만날 생각이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사가 강하니까 내년 4월이 분기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정원도 내년 3월을 분기점으로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 그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거나 트럼프 일기 때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 4월이 또 하나의 북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북한 내부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혜 보통 이제 후계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아버지보다 앞서서 걸어가기도 하고 화면에도 더 크게 잡히기도 하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는 그런 사진이 잡히질 않아요. 네. 과거에 김정일 후계 시절, 김정은 후계 시절 저런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사는 숙청당합니다. 아. 그 편집 데스크도 숙청당해요. 네. 근데 김정은 때 오면 이제 이상한 모습들이 잡히는 거죠. 김주혜가 모습이 더 크거나 김주혜가 먼저 앞서가거나 네. 심지어는 벌써 한 2년 전 얘기 2023년 김주혜가 김정은이랑 공군 비행장에 가서 에어쇼를 볼 때 네. 김주혜가 정중앙에 있고 김정은과 장성은 배경 처리가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은 북한 선전선동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 수업이냐 아니냐 그건 의미가 없다. 아. 후계자 수업은 확실하다. 다만 현재까지 후계자에 대한 임명, 그러니까 후계자 임명 책봉식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제 내년에 9차 당대회잖아요. 그때 제1비서직을 신설했거든요. 예. 김정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도 공석이고 김여정이냐 누구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김주혜 같다. 아. 왜냐? 2022년 11월 18일 날 김주혜가 처음 나왔으니까 네네. 지금 만 3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나온 빈도, 왜냐하면 기록영화에 계속 나오니까요. 그 600일이에요. 그럼 절반이 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노출했는데 뭐 그냥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딸 데리고 다닌다? 거기다 지금 공개 행보에 70%가 군 행보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군권을 먼저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이제 어린 김주혜를 조기 후계 구도로 가고 있다. 다만 남은 건 언제 제1비서직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가름하는 직책을 부여하느냐. 그게 문제지 이제 뭐 후계자 수업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뭐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10대 때 옮겨간 경우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김정일도 74년에 후계자가 됐고 네. 42년생이니까요. 그 다음에 김정은의 경우에는 2010년 9월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20대 중반. 네. 그 다음에 김정일은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0대 지금 2013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도 12살, 10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재밌냐면 600일 동안이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네. 김주혜라는 이름을 아나운서가 한 번도 호명한 적이 없어요. 아. 왜냐? 뒤에 직함이 없잖아요. 음. 김주혜 뭐뭐 해야 되는데 너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직함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직함을 언제 부여하느냐. 지금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하지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함을 언제 부여하느냐다. 근데 지금 부여하려고 하더라도 13밖에 안 됐는데 뭐 부부장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위원장 줄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지금 딜레마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이제 수중 드론을 활용했다. 그러면서 잠수함 타격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잠수함 건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타격 바닥이 확실하죠. 왜냐 무슨 소리냐 건재하다. 그 항구에 보면 잠수함이 2척이 있었거든요. 네. 당한 건 한 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발하는 장면 나왔지만 네. 저 오른쪽에 보면 잠수함 한 대 있거든요. 아하. 저걸 보여준 거죠, 멀쩡하다고. 저건 뭐 저게 아무런 그냥 수중에서 폭발했다면 아무런 그 물체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저런 장면이 나오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뼈 아프죠. 왜냐하면 저 킬러급 잠수함 하나가 수천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비싸봐야 수억 원짜리 드론 한 대 당했으니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의 고민은 뭐냐면 흑해 제해권을 장악을 못해서 무방비를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세의 우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게 터지니까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덮고 싶은 거죠. 덮어지지가 않죠. 네. 저렇게 이제 화면상에서 터지는 모습은 그냥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는데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림이다. 물에서 저렇게 안 터지죠.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타격은 받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과연 종전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나토에 버금갈만 수준의 조치를 좀 해주겠다라는 걸 했는데 이게 최후의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의 흐름이 네. 좀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줄 수가 없어요. 네.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푸틴이 공이 그 5분의 1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 젤렌스키 전선을 보고. 그대로 유지해라. 그렇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면 젤렌스키는 영토 협상 권한이 없어요. 아, 헌법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인의 투표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협상 권한도 없는 젤렌스키한테 자꾸 협상하라는 게 종전이 안 되죠. 젤렌스키가 만약에 영토를 넘겨주면 바로 위헌이고 바로 탄핵입니다. 바로 그 국기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종전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계속 휴전을 말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종전은 러시아한테 영토를 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데 젤렌스키가 권한이 없다고요. 그럼 푸틴은 또 협상할 수 있냐? 푸틴도 협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 그 5분의 1을 네. 자기네 영토로 귀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 러시아 영토예요. 아, 근데 러시아 헌법에는 대통령이 영토를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투표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양쪽 다 영토를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종전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꾸 뭐 압박을 하는데 뭐 안전보장이다, 뭐 영토 그게 아니고 영토에서부터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은 가능하지만 네. 완전히 종전,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 그러니까 휴전은 가능한데 종전은 안 되는데 네. 트럼프하고 푸틴은 여기서 종전하면 이기는 거니까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논의가 맴돌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잠깐 쉬는 건 어떠냐 전쟁을 이른바 크리스마스 휴전 이 얘기하는데 앞서서 이제 잠수함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것도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부활절 휴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럼 푸틴이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푸틴도 지금 뭐 어디를 점령하고 있다, 무슨 뭐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푸틴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은 지금 러시아군이 완전히 포위돼 있어요. 그럼 또 우크라이나는 또 이게 저 전황이 그렇지 않아요. 또 뭐 미네오라든지 포크로스크는 또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금 포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구전으로 보면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이 넘고 네.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해서 소모전으로 가면 러시아가 유리하니까 네. 휴전하면 우크라이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건 거지. 그렇다고 푸틴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푸틴은 지금 소모율이 너무 높아요. 예. 근데 어쨌든 푸틴은 압도적으로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휴전하면 우크라이나만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서서 이제 종전은 뭐 헌법상 양국 다 쉽지 않다. 따라서 휴전이 좀 그나마 방법인데 문제는 일단 이 우크라이나 안쪽에 이 유럽군을 나토에 뺏진 않던 유럽군을 넣겠다라는 안이 나온 거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와주면 고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푸틴이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거는 젤렌스키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게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요. 왜냐 전쟁을 하는 나라가 나토에 들어오면 네. 나토 전체가 전쟁에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가입이 안 돼요. 그 푸틴이 지금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영토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외국 군대 주둔이에요. 이건 푸틴이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협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오는 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에서 아니 나오고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나토가 협상에서 아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협상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내놓으면 이쪽이 거부하고 내놓으면 이쪽이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군 들어오는 거 푸틴이 절대 안 받죠.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기사도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공병부대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송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지금 도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5,000톤 구축함 만들고 뭐 네. 조기 경보기 띄우고 그러니까 성능은 모르겠지만 군사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네. 한 1년 반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지난 상반기에 1달러당 한 10,000원 북한원 했거든요. 지금 35,000원, 4만 원이거든요. 쌀값도 한 서너 배 뛰었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만일에 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협력은 군사적인 분야에 치중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네. 식량 요 정도, 군사기술 정도지 중국 같은 산업이 없으니까 북한 경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